어머니, 죄송해요.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는데. 35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성실하게 살면 제 노후는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정도는 척척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아버지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에 제 인생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저를 1억 원의 빚더미와 간병의 늪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 18만 원의 간병비 앞에서 35년의 성실함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저는 아들의 전세금 대신 집 담보 대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모를 지키려다 내 삶이 먼저 무너지는 간병 파산의 벼랑 끝, 비참하게도 그것이 지금 제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효도가 재앙이 되고 사랑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현실, 그 처절하고도 먹먹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60입니다. 번듯한 중견기업에서 부장 소리 들으며 35년을 일했습니다. 환갑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여행이나 다녀와, 골프라도 시작해봐.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병원 영수증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달 치료비, 약값, 간병비, 입원료,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번 달은 얼마가 부족한지 계산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입니다. 25세 입사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한 계단씩 밟아 올라오는 동안 저는 성실하게 살면 다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하나 키우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장만했고 노후 준비도 조금씩 해두고 있었습니다. 크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어머니 간병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 자신도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을 열면 늘 같은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뒤섞인 냄새입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 뺨이 움푹 꺼지고 팔은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 좌판을 펼치시던 분입니다. 80이 훌쩍 넘으신 나이에도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쉬라고 해도 가만히 집에 앉아 계시질 못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칩니다. 손마디 마디가 굵게 부어있고 손바닥엔 평생의 노동이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손등엔 검버섯이 피어있고 손가락 마디는 관절염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손이 저를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36이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다음날 바로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생선 장수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받아다 동네 시장 좌판에 늘어놓고 하루 종일 파셨습니다. 여름엔 땡볕 아래서, 겨울엔 손이 트고 발이 얼어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학교 마치고 시장에 들르면 항상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앉아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게 창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셨습니다. 등록금 한 번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여행도 다 보내주셨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건 다 시켜주셨습니다. 졸업하고 취업 소식을 전하던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시장을 일찍 닫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냐고 했더니 오늘이 우리 아들 진짜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명함을 받아 들던 날 저는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그 웃음. 저는 그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이제 고생은 끝이라고. 제가 다 갚아드리겠다고. 진급을 하면서 연봉이 오르고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저는 어머니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고 설악산도 가고 어머니가 한 번도 못 가보셨다는 제주도도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좋다고 하셨지만 항상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아껴 쓰라고 하셨습니다. 아껴서 뭐 하냐고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게 낙이라고 했더니 그냥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잡고 있어도 꼭 쥐어주시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증 계산도 대출 이자도 다음 달 간병비도 잠깐은 잊고 싶었습니다. 이 손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냈습니다. 시장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텨온 손입니다. 그 손을 지금 제가 잡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약속이 이제는 제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말이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그냥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2시간 뒤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옆 좌판 상인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지금 구급차가 왔다고. 그 전화를 받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의실 문을 팍 차고 나와 주차장까지 뛰어가면서 핸드폰을 귀에 붙잡고 병원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혈관이 막혔고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처치는 했지만 회복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회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렇게 긴 시간을 의미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늙으셨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머니가 아프실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몸의 오른쪽이 마비됐습니다. 혼자서는 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혼자 드시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나섰습니다.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며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회사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살림까지 감당할 게 많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소개소에 전화를 돌려도 1:1 간병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습니다. 경험 있는 분은 이미 다 자리가 차 있다고, 구해도 오래 못한다고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간병인 아주머니였습니다. 하루 일당이 18만 원이었습니다. 18만 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루에 18만 원이면 한 달이면 540만 원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험 있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간병인 비용으로만 나간 돈이 어느새 7천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7천만 원. 저희 부부가 악착같이 모은 예금이 거의 그 금액이었습니다. 1년 만에 그게 다 나간 겁니다. 그제야 저는 이게 제 능력 밖이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1:1 간병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을 한 달 동안 알아보다 겨우 구했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보는 공동 간병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간병비만 월 250만 원. 거기에 병실료, 치료비, 식대까지 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1:1 간병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비용은 줄었지만 제 죄책감은 2배로 커졌습니다. 저는 그 300만 원이 싸다고 느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싸다고 느끼는 제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월급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고 생활비 빼고 나면 어머니 간병비 한 달치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300만 원을 넘게 내고 남은 제 월급 200만 원으로 우리 세 식구 생활비, 보험료, 공과금, 식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잠시 잊은 채 말입니다. 요양병원으로 처음 모시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를 밀고 병동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최선인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몰래 아들을 위해 부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깬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처리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언제까지 댈 수 있을까? 정년이 몇 년 남았더라. 집을 팔면 얼마나 될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 계산을 하며 병원 주차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던 날이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적금을 깼다는 걸 아내에게 말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간병비로 쓴 거니까 나쁜데 쓴 것도 아니고 곧 다시 모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할 거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니가 언제 회복되실지 아니면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장담을 못 하셨습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냥 외면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 문제가 더 급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비 300만 원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거기에 추가 치료비가 붙는 달도 있었고 어머니 개인용품이며 기저귀며 자잘한 비용들도 계속 쌓였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며칠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카드값, 관리비, 식비, 보험료, 거기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티는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부장으로 팀원들 앞에서 의연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차 안에서는 혼자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은 얼마가 부족하다. 다음 달엔 어떻게 해야 하나? 뭘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느 날 그 계산의 끝에서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생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말고는 따로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빚은 지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은행 대출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필요하시냐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부모님 간병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5년을 일해온 사람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출 창구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지만 이게 해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고 간병비는 매달 나갔고 제 정년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 앞에서 돈 얘기를 잘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말을 해봤자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움이 나면 제가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취업하고 나서부터는 자취방에서 지내느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날은 집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잡채며 갈비찜이며 푸짐하게 한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로 오랜만에 셋이 둘러앉은 밥상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혼집 알아보니까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도 모아둔 게 있긴 한데 혼자 감당하기엔 좀 부족해서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러면서도 말을 꺼낸 건 그만큼 막막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잘됐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챈 겁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집 담보 대출 받은 거 나 알고 있었어. 문자로 대출 이자 납입 문자 왔더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예금 깬 것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적금 깬 것도 이해했고 그때마다 나 아무 말 안 했잖아. 어머님 아프신데 어떡하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아니까. 그냥 참았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들 얼굴 봤잖아. 말은 못해도 눈빛에 다 나오잖아.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그 눈빛.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아들한테 물려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 자기 앞가림하면서 우리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는 애야.
우리가 못해주더라도 미안하다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언제 할 건데 그 얘기. 차라리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미련이라도 안 남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만 어머니야? 내가 평생 어머님한테 뭐 하나 불평 한마디 한 적 있어?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갔고 간병인 구할 때도 내가 발로 뛰었잖아. 나도 어머님 존경해. 그리고 안쓰럽고 끝까지 보살펴드리고 싶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지, 저 몰래 혼자 울었던 날도 있었다는 걸. 근데 여보, 이제 나도 모르겠어. 예금도 없어졌고 적금도 없어졌고 집엔 대출까지 생겼는데 우리 아들 전세금은 어디서 나와? 당신 정년이 몇 달 남았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말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오래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이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어서 낫기를 나도 얼마나 바라는데. 근데 우리는 어떡해?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그 말 끝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사겼을까? 불평 한마디 없이 옆에 있어줬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던가? 수고한다는 말을 건넨 적이 있었던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도 끄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데모처럼 저는 가장으로서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요양병원을 옮기고 나서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실 수 있을지 옆에서 지켜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실은 6인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는 이미 다른 어르신들 차지였고 어머니 침대는 가운데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기저귀 냄새, 오래된 이불 냄새. 처음엔 그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옆 침대 어르신은 하루 종일 신음을 흘리셨습니다. 맞은편 어르신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병실이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혼자서 6분을 돌보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체위를 바꿔드리고 그 손길이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한 분이라도 혼자서 6명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불편하신 것 같아도 간병인 아주머니가 다른 어르신을 돌보고 있으면 저는 그냥 옆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1 간병을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불편해하셔도 바로 옆에서 챙겨드렸습니다. 그걸 포기한 건 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생각이 면회를 갈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며 왔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조금 여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발음이 많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또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애쓰시다가 그냥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을까요? 힘들다고 하셨을까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들 얼굴이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복도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은 늘 무거웠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나온다는 게 매번 마음에 걸렸습니다. 1:1 간병을 할 때는 적어도 곁에 늘 누군가가 있다는 안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안심이 없었습니다. 간병비를 아끼면서 그 안심까지 포기한 겁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입에 붙을수록 이상하게 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병원에 모실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절대 허투루 모시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다짐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돈이 없어서 미안해. 이렇게밖에 모시지 못해서 미안해. 더 잘 모시고 싶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가슴 속에서만 맴돌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이렇게 매일 찾아오는 건지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얼굴로 돌아오는지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났습니다. 수저를 놓고 나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어떠셨어? 그냥 비슷하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지쳐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지쳐 있었을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깊은 한숨만이 나왔습니다. 퇴직하는 날 아침 35년을 하루같이 울리던 알람 소리인데 오늘은 그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분했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무심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직 제 인생의 시계만 오늘로 멈춰 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욕실로 향하다가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칼과 깊게 팬 미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 가장이라는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25에 처음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는 이 매듭이 제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35년의 마지막은 마이너스뿐인 삶. 아내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이제 어떡하냐는 말도 전부 그 눈빛 하나에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평화로운 아침 햇살 아래 저는 재앙 같은 자유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케이크도 있었고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골프도 치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자유시간이잖아요. 다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잘 마무리했다고.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동안 저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대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가 언제 빠져나가는지,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혼자 숫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는데 35년의 흔적이 박스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주차장을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숫자는 늘 손으로 써야 실감이 났습니다. 집 담보 대출 잔액, 매달 나가는 이자, 어머니 요양병원비, 생활비, 보험료, 퇴직금 액수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 대출 잔액을 적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이자가 사라지니 당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얼마 줄 수 있어? 결혼하려면 전세 자금 없이는 못 시작하잖아. 저는 수첩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대출부터 갚아야 해. 이자가 계속 나가면 버틸 수가 없어. 그럼 아들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대출 상환에 쓰면 아들한테 줄 몫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전세 자금을 먼저 떼어주면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고 그걸 막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에게 미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나와?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해. 아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수입이 없다는 거잖아. 어머님 병원비는 매달 나가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까지 4년. 그 4년 동안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퇴직금을 쪼개 쓴다 해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빚이 1억을 넘은 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처음 3천만 원을 빌릴 때는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빌리고 나니 다음번엔 손이 더 쉽게 나갔습니다. 급한 달엔 또 빌렸습니다. 이자를 내면서 또 빌렸습니다. 그게 쌓여서 1억이 넘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는 그 숫자가 무겁긴 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도 월급이 들어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월급이 없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이 안 들어온 달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끊겼습니다. 유일한 생명줄이 사라진 겁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취업은 알아봤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60 넘은 사람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아.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산할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이제 즐기라고 했습니다. 제 시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60이 넘어 생긴 제 시간은 병원 영수증을 계산하고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다음 달 병원비를 걱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5년을 버텨온 가장으로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느낌, 그 무게가 그날 오후 제 어깨를 완전히 내려앉혔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아내와 오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전세 자금 얘기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고 나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해준 게 없잖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많이는 못해줘도 아예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들에게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한사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려면 4년이 더 남았고 그 4년을 버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이력서를 써본 게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쓰는 이력서였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60이 넘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다가 그냥 사그라들었습니다. 억울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냥 다시 이력서를 고쳐 썼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도 다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만큼 지금 병원비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이력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옷장에서 양복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은 양복이었습니다. 바지를 입는데 허리춤이 헐렁했습니다. 그새 살이 많이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벨트를 한 칸 더 졸라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말자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예복을 입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 손잡고 다니던 녀석이 이제 제 어깨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는 내내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남들 부모들은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해 준다는데 저는 집 한 채는커녕 전세자금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아들이 신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미안한 눈물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아낌없이 해줘도 부족한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씩 열어서 금액을 확인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병원비 몇 달치는 나오겠다. 이번 달 이자는 여기서 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 결혼 축의금을 앞에 두고 간병비를 계산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괴물 같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 아침부터 다짐했는데 결국 또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내 축의금으로 간병비를 계산했다. 그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들이 감사하다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를 꽉 안은 아들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작게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어깨가 왜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살도 너무 많이 빠지시고. 미안해하는 아들의 눈동자를 피하며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아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저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식당 일구했어. 놀라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짐을 당신까지 같이 지게 해서. 아니야, 같이 버텨야지.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 아내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보았습니다. 나도 곧 구해질 것 같아. 아파트 경비 쪽으로 얘기가 됐어.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이 넘은 부부가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일부터 어디서 일할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옆에 있으니 그나마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도로가 왠지 모르게 흐릿해 보였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운전을 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말없이 달렸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식당에 나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선 이제 화장품 향기 대신 진한 기름 냄새와 맵싸한 양념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제는 서로의 고생을 증명하는 냄새만 나누고 사는지 저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에 저도 눈을 떴습니다. 평생 저를 뒷바라지하던 사람이 60이 넘어 식당 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며칠 뒤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차량을 통제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몸이 어색했습니다. 35년을 책상 앞에 앉아 일하다가 이제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실 초소에 앉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60이 넘어 시작한 이 고된 노동이 사실은 저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엔 앞날이 캄캄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어머니의 병원비가 되고 우리 부부의 저녁 식탁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나면 어머니 요양병원에 들렀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병원에 가는 날도 있었고 그냥 경비복 차림으로 들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중견기업 부장이었던 사람이 경비복을 입고 병문안을 온다는 게 나중엔 그런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6인실 가운데 침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자리, 면회를 갈 때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손이 저를 키웠습니다. 시장 비린내를 묻히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텨온 손. 그 손을 지금 제가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실 때도 있었고 그냥 주무실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은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혼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손주 결혼식 잘 끝났어요. 손주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멈췄습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간병이 필요한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이 지출한 간병비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요양병원 1,300여 곳 중 간병비를 지원하는 곳은 20곳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부모가 아픈 것은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재앙을 오롯이 감당하는 자식들이 오늘도 병원 복도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몇 년간 간병을 하면서 저는 뒤늦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혼자 틀어지고 아내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 더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예금이 사라지는 것도 적금이 사라지는 것도 대출이 생기는 것도 다 알면서 참았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고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간병은 한 사람이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버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간병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는 영웅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곳에 못 모셨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쳐서 눈물이 나는 날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날도 그 감정 자체가 당신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의 누구도 간병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혼자 이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으로 묻어두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 늪에서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서 하루를 마치고 어머니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 무게를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노후는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우리의 오늘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지만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